시작해 볼게요. 근데 세 가지가 질문이 뭐였죠? 제가 어째 세 가지 주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네, 메이커만 하려다가 성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케이스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음, 네. 저는 뭐, 여러분과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 경험을 한 것뿐이고 해서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쓴 후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발표 때도 했던 얘기인데,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는데, 평소에 이제 돈이 없는 걸 탓을 하게 되는데, 나는 왜 돈이 없지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마련인 것 같은데, 사실 돈이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늘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 결국에 투자 지식이 없어서 이제 뭐 기회를 다 놓치게 되면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임하면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도움 되길 바라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23년 말에 이제 그 매수 잔금을 치르고 나서 첫 번째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계약 전에 이 건물을 이제 접하게 된 순간부터 해서 잔금일까지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모아서 발표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간 정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잔금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건물 투자한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님이 강조하셨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투자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제가 실거주하는 집은 없고요. 그 실거주하는 집을 먼저 살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월세를 살면서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리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 여차여차해서 7월 18일에 계약금을 2억 3천을 이체했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매도인이 얼마든지 배액 배상을 하면서 계약을 엎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한 건 있었어요. 한 달 뒤에 중도금 5억을 이체했고요. 이제 중도금을 이행했다는 거는 뭐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어떤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엎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이날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빨리 이체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전화로 여러 건축사 분들한테 정말 컨택을 시작했고요. 성북구에 있는 거의 뭐 되게 많은 건축사들 전화를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뭐 매일매일 밖에 나갈 수는 없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만 주로 지금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화요일에 약속을 몰아야 됐기 때문에 전화를 정말 틈틈이 여러 번 많이 하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 날 여러 미팅을 진행을 했고요. 어, 근데 별로 좋은 답변을 잘 못 들었어요. 뭔가 까다롭고 이래가지고 못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 친한 친구분 중에서 건축사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은 약간 은퇴를 하는 느낌이지 어쨌든 있어서 만났는데, 어, 만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라고 여쭤봤는데, 이게 왜 하기 힘든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좌절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별로 기분은 안 좋았는데 이제 뭐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 임장을 다니면서 무수히 많이 이제 리모델링 되었던 케이스들을 봤는데, 이제 이런 건축사님들이 뭐 이러이러해서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하신 것들이 있지만 그게 다 됐던 사례들을 봤던 기억이 나서 이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멘토님이랑 상의하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전에 만난 사람들 말고 또 새로운 건축사와 시공사들을 막 되는 대로 전화를 다 해보고 연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들 좀 뭔가 껄끄러워 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좀 심적으로도 힘든 순간들도 있었는데 멘토님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정말 그 리모델링 현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막 다 돌아다니시면서까지 여러 업체들을 이제 연락처를 따주시고 제가 다 연락해서 또 이렇게 미팅 잡고 했었어요. 네. 이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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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감사하다고 정말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또 여러 업체들이랑 쭉 미팅을 했고요. 그냥 계속 미팅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현장에서 미팅하고 미팅하고 계속 미팅을 했고요. 여기 만났던 업체들 중에서 이제 어, 예조건설이라는 데가 있었고 나중에 여기랑 했거든요. 여기랑 했는데 이날 이제 예조건설과 성수동에 최근에 한 게 많이 있다 하셔가지고 성수동에 가서 어떻게 해놨나 미팅을 갔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 보면은 저런 주황색 벽돌로 된 옛날 건물을 이렇게 오른쪽 건물로 이거는 완성된 모습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다.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하셔서 가봤는데 이날이 이제 시간이 돼서 꽃길님도 오셔서 같이 봤죠. 요런 상태였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핸드폰 들고 사진 찍는 멘토님도 보이고 그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건설 사장님이신데요. 요렇게 이제 준공 심사 직전이었나?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허름한 건물을 이렇게 좀 예쁘게 바꿔놓은 모습을 보고 되게 좀 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해 23년 12월에 이제 평일 임장 저녁에 가셨던 분들이 찍어준 사진인데 저는 이날 가진 않았지만 이거 보면은 이렇게 팝업스토어로 활용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면서 이렇게 빨간 리본으로까지 둘러서 이렇게 예쁘게 있는 이 건물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이 건물을 보고 이제 좀 다시 좀 기분은 많이 좋아지죠. 그죠? 희망도 보이고 이제 멘토님이랑 코끼님이랑 같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했습니다. 10월 10일 이거는 이제 이전에 발표했던 건데 이제 저희가 매 잔금 치를 때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내용 잔금일까지 좀 이행이 잘 안 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 예조건설에서 리모델링 견적이라고 보내왔는데 약 2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멘토님하고 얘기할 때 저는 좀 처음이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하게 잘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이렇게 뭐 커튼널로 하고 뭘 롱브릭으로 하고 어쩌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건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유튜브 같은 걸 워낙 많이 봤었어가지고 거기에 좀 홀려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뭐 돈이 더 들더라도 좀 잘 해보고 싶다는 말도 제가 했던 것 같고 했는데 멘토님은 이제 뭘 그러냐 그냥 뭐 칠만 하든지 겉에만 좀 예쁘게 조금만 바꿔서 한 2억 정도만 들려서 하면 된다. 뭐 요런 얘기였는데 막 그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멘토님이 대략 생각했던 금액이 한 2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요 정도 나오면 2억 정도 드리는데 아 저는 저렇게 커트너를 하고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데 2억이 든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금액적으로나 여러모로 혹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자 24일 날 드디어 잔금을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11월 7일에 1층 세입자들을 소집했습니다. 1층에 원부동산 있었고 네일도 예쁜더라는 네일샵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는 뭐 플랜터라는 카페 사장님들을 원부동산 네, 모아서 바로 불렀죠. 바로 불러서 이제 뭐 좋은 말로 하긴 했는데 사실상 통보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딱 봐도 건물이 많이 썩었고 안전해 보이지 않으니 진단을 할 것이고 협조를 해주셔라 라고 이제 좋게 좋게 했지만 메시지는 뭐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은 이렇게 하니까 이 세입자들은 아 뭔가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네. 저희는 근데 뭐 사기 전부터 사실 이거는 리모델링 안 하면 답이 없는 건물이니까 너무 좀 썩어서 좀 이상하니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겉에만 포장을 잘 해서, 메이크업만 잘해서, 남들 보기에만 좀 깨끗해 보이고, 그 다음에 1층 세입자들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체를 다 명도하고 내보내고 해야 될지, 이런 거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건축사랑 컨택을 하고 해서 했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거기서 건축사님께서 뭐 실사도 다 하시고, 다 보시더니, 간단하게 메이크업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뭐 페인트 칠만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되고 구조안전 진단부터 받아야 되고 거의 대수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워낙 그동안 붕괴 사고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법이 다 강화돼 가지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까다로워졌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비용도 상승했고, 절차도 많이 생겨서 기간도 늘어났고 하는데, 핵심이 3층 내력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층은 원래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었는데, 거기에 그거를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어, 그냥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그냥 하면 되는데, 실제로 거기를 상가로 쓸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려면, 그 거실과 방을 나누고 하는 그런 벽들을 철거를 해서 크게 터야 되는데 그 내력벽들이 그 하중을 버텨주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구조안전진단 받기로 했고요. 구조안전진단 계약만 660만 원이었고 건축사님이 해주신 건 880만 원 이제 바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제 요새는 볼 수 없는 멘토님의 그죠 옆모습. 네. 멘토님도 계신데 보면은 저 방문들 있죠, 그죠? 방문이 있는 저 벽들, 그죠? 저런 게 다 내력벽이에요. 부엌과 방을 나누고 거실과 방을 나누는 저 벽이 이제 저거를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허물면 안 되고 뭐 되게 계산도 많이 하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수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책이 좀 좋더라고요. 이 책이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 떠는 거는 1판 그림들인데 2판이 새로 나와서 저거 사 보면은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뭐가 있고 한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고 어 대수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 보면은 그 페인트 칠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저런 거는 소수선이에요, 소수선. 작은 수선들은 특별히 그냥 누구의 허락 없이 그냥 건축주가 하면 되는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대수선은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다 써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러니까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 뭐 이거 여기에 해당하고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실하게 걸려서 대수선으로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 기둥도 세웠어요. 보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 다 수반돼야만 했기 때문에 대수선 허가를 받고 해야만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런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음, 여기 저 책에 있는 그림인데 왼쪽 위에 그림 보시면 저렇게 저런 내력벽을 없애야 되고 오른쪽에 보면 기둥 뭐 이런 거 보이시죠, 그죠? 음.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게 기둥이고 가로로 있는 게 보라고 보시면 돼요. 음. 11월 14일에는 이제 인면도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두 그림은 이제 그냥 있는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창을 좀 통창으로 크게 뚫는 그런 디자인이고 오른쪽은 이제 성수동 그 건물처럼 2층, 3층을 커튼홀로 하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대수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확정이 됐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는 중이었고 어, 예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멘토님과도 얘기하고 저도 계속 이제 보면서 결국 여기는 제가 제가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어서 회사로 사용할 사옥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옥으로 사용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뭔가 애사심도 좀 더 키워주고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거면은 오른쪽처럼 커튼홀로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고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는 이제 또 지나봐야 되고 다들 그 들어오는 임차인마다 니즈가 다를 거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좀 잘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왼쪽을 결국에는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뽑아놓고 고민을 계속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대수선이기 때문에 어, 세입자들이 다 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명도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 부동산 사장님과 카페 사장을 좀 미팅을 했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멘토님께서 많이 이제 전략을 짜주시고 같이 실행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월세부터 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시동을 건 거죠.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카페 사장 같은 경우는 플랜터 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과민 반응을 하고 뭐 해서 좀 되게 불쾌하게 대화가 흘러갔었어요. 음. 네, 이렇게 좀 불쾌하긴 했지만 이런 대화하고 그 다음에 멘토님이랑 오후 늦게는 신당동에 요렇게 신축 해놓은 데가 있어서 저 카페 가서 사장님 아줌마인데 저 사장님하고 계속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건물 얘기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러고 저녁에 첫 번째 발표를 했었습니다. 음. 그 뒤에 이틀 뒤에 이제 3층을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것과 건물 전체를 대수선하는 거에 대한 동시에 허가가 나왔고요. 이거에 대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7,000원, 4,500원 요 정도.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이제 1층 세입자 중에 한 군데가 부동산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 빈 가게, 비어 있는 데서 뭐 이렇게 뭐 쓰고 싶다고 저희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제가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죠? 한 명이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또 누굴 드리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일샵 여자 사장님이랑 통화를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 2월이었나 3월이었나가 이제 계약 종료라서 한번 또 연장을 하냐 마냐 하는 재계약을 하냐 마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통보했고 명도를 위해서 멘토님 소개로 변호사분과 미팅도 한번 1월 날 하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나온 구조안전 점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고 이게 173페이지나 되는데 이게 이제 660만 원짜리죠. 그죠? 이거를 구조안전 점검만 하는데 요 정도 금액이 듭니다. 그 다음 날은 오전에 은행 가서 뭐 계좌 막을 준비랑 새로운 통장 이건 이제 명도랑 관련된 거예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멘토님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게 감정평가 보고서였어요. 이거를 제가 좀 복사해오거나 사진 찍어오고 싶었는데 은행에서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읽어보고 뭐 적어오기도 하고 막 외워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엄청 장수가 많아요. 한 100페이지는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했고 오전에는 이런 작업을 했고 서초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성북구 넘어가서 건축사 사무실 가서 해체업체 그러니까 해체는 그러니까 건물을 내력벽이나 이런 거를 철거하는 게 또 다른 업체가 있고 또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지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해체하는 업체랑 미팅을 하고 일단 건물 지어주는 예조건 사장님이랑 통화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변호사님이랑 통화하고 원부동산 미팅 가서 이제 월세 받으러 가기로 이제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바쁜 날을 보내고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 보고서를 보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 이제 건물을 사는 이유가 우리가 땅을 산다. 뭐 땅을 산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멘토님도 땅 붙은 거 사야 된다, 땅 붙은 거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은행에서 그 건물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한 건데 그 건물을 요렇게 22억 6,800, 730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약 95%가
토지에 대한 거였고 건물은 5%밖에 안 된다는 게 되게 좀 놀랬어요, 되게. 저는 건물이 그래도 뭐 한 3, 40%는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도 했었는데, 아, 이게 감정평가하는 데서는 이렇게나, 어, 토지와 건물을 비중을 다르게 보는구나라고 알게 됐고, 그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돼 있었고, 건물은 원가법이라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라는 걸 좀 이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 건축물에 너무 큰 돈을 쓸 필요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리모델링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뒤져봤는데 이제 요거로 정리를 해봤는데 감정 평가는 뭐 이런 거래요. 책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판정하여 결국 가격으로 표현하는 건데 가치라는 거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추상적인 거고 가격은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인데 이거를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장성 여기 약간 문장이 되게 좋진 않습니다. 이 책이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시장에서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입 방식이 있대요. 감정 평가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이라는 거는 또는 시장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옆에 있는 다른 비슷한 땅과 비교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이거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나, 원가가 얼마가 들었나라고 비용이 얼마 들었나 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요거를 요 물건이 이제 나중에 향후에 수익을 얼마나 발생을 시켜주나 이거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거래요. 그중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첫 번째 접근법인 시장 접근법, 비교 방식 접근법의 한 가지인데 어, 뭐 이렇게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사용한대요. 법률에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고 저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용하는 법률 제3조를 보면 뭐라 뭐라 써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저게 조금 핵심이에요. 결국에 제가 봤던 그 여러 페이지 되는 보고서에서도 근처 성북구 근처에서 실제로 최근에 거래가 됐던 사례들에서 평당 얼마였는지나 이런 조건들을 다 해서 비교하는 것들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옆에 실거래가가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알게 됐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가법. 원가법은 그래서 결국 돈이 얼마 들었냐 이건데 막 뭐라 뭐라 길게 써 있는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한국부동산원 같은 데서 그 표준 건축비 자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리모델링에 만약에 2억 들 수 있는 거를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그게 10억 들인 것만큼 다 여기에 가치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표준 건축비 자료에 근거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밑에 보시면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등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물이죠, 그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서 이거를 사봤어요. 이게 한 10만 원인가 이 정도 하는 책인데 뭐 책이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받아보니까 그 좀 이제 전화번호부 옛날에 아세요? 전화번호부 엄청 두꺼운 책 딱 그거만하게 생겼고요. 이 안에는 다 저 오른쪽 부에서 보시 그림처럼 저런 표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다양한 경우에서 평당 얼마로 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해놓은 사진 보시면 4-1-5-7이고 점포 및 상가고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이고 뭐라 뭐라 써 있는데 중량과 표준 단가가 78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뭐 평당 해도 얼마 안 되죠, 그죠? 대부분 이런 정도입니다. 세 번째, 수익 환원법.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 하는 건데, 소위 저희가 생각하는 요 건물 사면 수익률 몇 프로 나와요? 월세 얼마 나와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는 RTI라고도 하고 하는데, 요게 저희한테 저희가 생각하기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결론은 요거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저는 놀랐어요.
저희는 맨날 수익률 얼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감정평가할 때 오는 거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감정평가란 뭐 대충 이런 건데 인상적인 건 이거 기억해야 될 건 이거 토지는 그래서 결국 평당 몇 천만 원 정도로 다 책정이 돼요. 인근의 실거래가를 참고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평당 몇 천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는 원가법을 하기 때문에 평당 몇십만 원 정도로만 쳐줘요. 여기서 엄청난 그 디멘전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은 그저 보조수단이라서 좀 무시당해요.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라는 건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고, 토지가 중요한 거고, 건축물은 그냥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리모델링 해야 되나 현타도 좀 오고 하기로 했는데, 그죠?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하기로는 했어요. 근데 왜 하기로 했는지는 이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멘토님이 또 요청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15일에는 처음으로 이제 내용 증명 보낼 거를 초안 작성을 이제 변호사님과 해서 막 완료를 했습니다. 이때쯤에 되니까 이제 1층에 세입자들 부동산 카페 네일샵이 조금씩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기들끼리 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들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멘토님이랑 아 저거를 좀 깨야겠다. 그래서 전략을 좀 짰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내용 증명은 다 미리 다 작성을 해놨었는데 카페부터 제일 강성인 카페부터 이렇게 보냈고요. 음, 법무법인 통해서 보냈고요.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약 한 달 뒤에 12월 19일에 보냈고 1월 9일에 네일샵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냈고 뭐 답장이 왔어요. 카페 같은 경우는 또 자기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냈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명도는 명도대로 진행하고 또 이제 리모델링 또 진행해야 되니까 해체하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돈을 또 줬습니다. 근데 해체하는데 3층이랑 이런 데 부시고 하는데 그냥 부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잘못 부시면 되게 위험하고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획서를 써야 된대요. 그게 이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부가세 별도고 그래서 일단 절반으로 550만 원 주고 그다음 해체 공사 계약금도 따로 공사는 따로죠. 그죠? 1,100만 원도 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약은 했는데 명도가 되지 않아서 진행을 빨리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명도를 빨리 하는 게 관건인 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사이에 네일샵이 퇴거를 결정했어요. 이제 여자 사장님인데 좀 빨리빨리 생각을 잘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2월 29일까지만 하기로 했고 제가 이런 1월 월세랑 2월 월세로 인센티브를 좀 드렸습니다. 해체 계획서 나머지 드렸고 그 다음에 카페는 이제 또 내용 증명을 또 보냈고 부동산에도 이때쯤에 보냈습니다. 시기를 일부러 좀 다르게 한 거예요. 멘토님이 이제 좀 짜주신 전략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임차인들을 조금 생각을 서로 다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장사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옆에 근처에 간판 업체에 전화해서 이 현수막 제작해서 붙여달라고 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원부동산이랑 카페에서 막 답장이 오고요. 내용 증명이. 음. 그 와중에 네일샵은 나갔어요. 그래서 다 태거하고 사진 찍어준 거고요. 어디로 갔냐면 바로 길 건너로 갔습니다. 길 건너에 2층에 어, 편의점 위에로 갔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기로 연결되는 건데요. 이제 원부동산 사장님의 멘탈이 붕괴됐는데 왜냐하면 저 2층을 원래 원부동산 사장님이 가려고 했대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가려고 했는데 네일샵이 냉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일샵이랑 원부동산이랑 그 연대를 하다가 이제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멘붕이 와서 막 그러던 차에 근데 또 이거는 좀 되게 안타까운데 이분이 자녀가 셋인데 둘째 딸이 좀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좀 진짜로 멘탈이 많이 나가셨습니다. 이때. 저희도 막
뭐 나가세요, 나가세요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다가 뭐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좀 저희도 이제 뭐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거의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도 부동산 사장님하고는 뭐 카톡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뭐 그냥 여기다가 밝히긴 좀 되게 그럴 정도로 그냥 아침 드라마 대사 같은 거를 저한테 막 보내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 5월 6일 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멘토님이랑 같이 갔는데 저희 보자마자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쌍욕도 하고 좀 막 진짜 아주 난리를 치셔가지고 막 그랬는데 뭐 멘토님이나 저나 뭐 그냥 크게 당황은 하지 않고 뭐 그냥 할 얘기하고 뭐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서 근처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 잘 마무리해서 퇴거하시는 걸로 이제 결정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은 절대 안 나간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그 5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는 거였는데 자기는 그냥 계속 하겠다고 계속 그래서 그러면서 리모델링 공사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 새로 썼습니다, 이때. 5월 12일에 해체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원부동산은 퇴거 완료했고요, 이때. 그리고 이때 워키토키님 남편분을 처음 뵀는데 이때 혹시 부동산 자리에 미분당을 할 수 있나 해서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처음 뵀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사장이 좀 이 사람이 좀 특이해요. 되게 강성이고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영업보상금 같은 거 협의한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계속 뭐 더 달라 그러고 뭐 하여튼 자기는 약속을 안 지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협박도 하고 저한테 그래서 19일까지 뭐 더 안 주면은 뭐 자기가 장사를 들어갈 거고 어쩌고 막 했는데 그냥 저희는 18일에 건물 전체 전기수를 끊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18일에 전기수도 차단됐고 19일부터 본격 해체 그 작업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카페는 못 들어오죠, 이러면 그죠? 음. 그래서 이날 이제 일요일이어서 제 프임 가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카페 못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프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요렇게 치는 걸 아시바라고 합니다. 아시바. 영어로는 스캐폴딩이고 비계라고 하는데 아시바가 일본 말인가 봐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나무 위키 치면 나옵니다. 네. 삼겹살 비계랑 구별하기 위해서 아시바라고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5월 19일 이때부터 제대로 해서 6월 2일까지 해서 금방 끝났어요. 금방 끝났고 보시면 3층이 시원하게 날아갔죠. 그죠? 내력벽 다 철거했고 조티시킬 벽은 남겨놓고 그다음 2층이나 이런 데도 더 뚫을 거 뚫고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부 보면은 이렇게 쐐기둥을 박아놨죠. 그죠? 이게 잭 서포트라는 건데요. 이게 직경이 좀 여러 사이즈가 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떤 직경을 몇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할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해체 계획서를 세울 때도 요거 때문에 이제 다 뭐 여기 뭐 다 뭐 기둥 숫자부터 세고 뭐 이거 뭐 측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대수선을 하게 되면은 세입자들은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나가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체가 끝났기 때문에 해체공사 잔금이랑 줬고 대수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계약금을 이 정도 바로바로 입금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입금했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요? 음, 명도에서 결국 그 카페까지 내보내는 거, 그게 제일, 네, 그쵸? 네. 사실은 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 예조 사장님, 건설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할 때도 지금 다른 현장 같은 데는 2년째 안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사례들을 자주 많이 들으니까, 이때 그 잔금 이후로는 제가 대출로 15억 받았기 때문에 매달 이자가 6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매달 한 600만 원씩은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2년 가면은 그냥 한 1억 5천이구나. 이 생각하면서 했죠. 네, 그래서 빨리 되면 좋겠는데 또 그 와중에 원부동산 사장님 따님 또 그런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시간 또 질질 끌려지고 카페 사장도 뭐 하여간 이제 네, 그렇게 시간 끌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다행히 이게 언제 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쯤 돼서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꼭 순위 매겨야 되나요, 그거? 다 힘들었는데.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힘든 게. 네. 멘토님 그 질문 세 가지를 좀 써서 채팅방에 좀 올려줄 수 있으세요?